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 들어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한낮 무더위 기사는 여전히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극한의 기후가 우리 일상뿐 아니라 경제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원래 여름이 더우라고 있는 계절이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과거의 그 폭염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막 더우니까 올해가 최악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기는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네. 덥긴 하고요. 네. 몇 가지 지표를 보자면 네. 폭염 일수 이건 낮 최고 기온 33도 넘으면 폭염 일수로 잡히죠. 네. 그리고 열대야 밤에 또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시는데 이건 밤에 최저가 25도 이상.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 있는 최고 기온 네. 이런 세 가지로 보면은 매해 달라졌어요. 그래서 폭염 일수는 2018년도가 가장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많았고요. 예. 반면에 열대야는 저도 이 2024년은 기억이 재작년이라 네. 제가 어지간하면 저희 집은 이제 에어컨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트는데 아, 밤에 그러십니까? 밤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안 틀 수가 없을 안 정도로. 틀고 끄고 이제 잠들기 전까지 끄고 이제 켰다가 끄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네. 2024년. 열대야는 이 해가 역시 예상대로 제일 많았고요. 네. 올해가 드디어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강원도 홍천의 41도 이 기록을 깨서 경남 양산에서 42.5도까지 치솟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면 올해가 이제 기록을 깬 최고 온도 기록은 깼는데 아직 폭염 일수나 열대야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한 네. 9월 정도 돼 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덥긴 더운 해입니다. 네, 지나고 보니 저도 뉴스로 다 전해드렸던 네, 그렇죠. 헤드라인이고 네. 뉴스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밤낮 가리지 않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날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네. 즉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어떨 때 이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이제 현실에 닥친 이야기다라고 느끼십니까? 예, 뭐 연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희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이 이 온도와 노동 생산성 이런 연구 많이 하고요. 예. 노동 생산성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할 때 학생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구나 느끼고요. 저 자신은 이제 지하철 내려서 연구실까지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쾌적하게 걷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운동도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너무 더워가 저도 모르게 제 가방에 들어있는 우산을 양산은 없어서 우산을 예. 써서 저도 모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 캠퍼스에 우산 양산 쓰고 다니는 남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체감적으로 너무 덥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죠. 네,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이 단순히 이제 더워서 불편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가격부터도 위협을 한다라는 뉴스를 제가 또 실제로 많이 전해드리기도 네. 하고요. 요즘에 시장 마트에 가서 장 보기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폭염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고 또 왜 더위가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폭염은 또 히트플레이션, 예. 기후 전체를 넓히면 클라이밋플레이션, 기후 인플레이션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예. 당장 올해만 해도 뭐 오이, 또 시금치, 열무 이거 다 저도 좋아하는 반찬들인데 많이 이런 게 올라가는 지금 뭐 재료들이네요. 막 2배 가까이 2배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어.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네.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 굉장히 낮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인데요. 세계적으로 뭐 밀, 옥수수 이런 거 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대부분 다 그렇죠. 수입하는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 유럽이 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럽 내 이 농작물 생산성이 급락하는 과거 평년에 비해서 한 900만 톤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당연히 오르고 농가 피해도 커지고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입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 네. 자칫하면 이런 나라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아. 자국민 먼저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 예. 경제적인 이유로.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우, 한돈 다 수입 사료로 먹여서 우리가 밥상에서 먹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지금 나타나는 이런 폭염은 단순히 여름에 좀 잘 버티면 되겠지 이런 걸 넘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아주 구조적인, 제가 요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경제 생활 자체, 우리의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그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게 바로 기후이자 폭염이라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듯이 지금 유럽도 굉장한 폭염으로 몸살을 네. 앓고 있고 식량 위기 겪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지수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그것이 매년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 이제 네. 이런 값을 도출하는 건데요. 아, 유럽 내에서도 최근에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이미 2년 전에 유럽 중앙은행이 그 독일의 한 연구소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앞으로 기온이 오를 경우 농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최대 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이 최대 매년 향후 10년 동안 3% 포인트 오를 수 있다. 최소 1%포인트. 그렇다는 얘기는 2%만 잡아도 매년 2%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니까 10년 지나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극심한 그런 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을 우려하는 그런 것이 권위 있는 유럽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뭐 우리 밥상 물가에서도 우리 소비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미 체감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도 큰일인데 우리 경제 전체의 체력을 떨어뜨린다, 폭염이. 이런 또 그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더위가 계속되면 뭐 공장도 일터도 다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폭염이 우리 경제 생산성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주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예, 건가요? 최근에 이제 경제학계에서 네.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폭염 를 포함한 각종 기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폭우라든지 지금 또 강원도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우나 폭염 또 가뭄 이런 것들이 인간의 또 경제 활동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 보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외 노동이죠. 건설 현장 또 최근에는 우리가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로. 그러다 보니 이제 라이더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또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면 실외기 설치하잖아요. 이런 가전제품 설치하는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야외 활동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예를 들어 폭염이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예. 강력하게 정부가 권고를 하잖아요. 좀 이 시간에 일하지 마라.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건 의무화된다고 보긴 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실제로 사망자도 생기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폭염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또 건강과 생명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여서 이게 어업이나 농업에서도 나타납니다.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요. 어민들께서도 어종도 바뀌고, 그렇죠. 예, 그리고 폐사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이런 일들이 여러 산업의 업종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폭염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 판도가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분야에서 좀 취약성을 드러낼까요? 예, 사실은 이제
기후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기후 리스크가 폭염은 주로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 피해를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걸 적응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기후 위기가 생겨났으니까 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탈탄소 경제,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 해서 이거를 전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러한 감축, 이걸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경제 성장 전략은 제조업 중심, 또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 중심, 수출 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수입의 물량이나 또 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여기에 익숙한 분들도 많이,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탄소를 줄이자는 압박은 계속 있는데 쉽게 못 줄이는 이 간극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이제 활로를 이 길을 어떤 잃고 좀 약해질 수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면이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문제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첨단 산업 발전이냐 아니면 기후변화를 대응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예. 같습니다. 특히 뭐 요즘 같은 날씨는 전기도 많이 쓰고, 특히 우리가 또 주력 산업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또 AI 산업이 있지 네. 않습니까? AI도 굉장히 그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전기를 더 만들자고 하자니 탄소가 배출돼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전기를 안 만들자니 미래 산업에서 뒤처질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로를 아주 찾아야 될까요? 핵심적인 질문을 네. 이제 해주셨는데요. 저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이 이른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이 두 가지의 쌍둥이 전환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사실은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전환을 주로 이제 AX라고 부르는 이른바 AI 대전환,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한편에서 또 KGX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곧 그린 대전환, 이제 GX는 그린 대전환이죠. 이거를 이제 곧 아마 계획하고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이 두 가지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AI가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반도체 팹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전력 소비를 하는 예. 방식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의 60%가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다른 선진국이 하는 방향처럼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이러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이런 식의 에너지원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걸 확산해서 전력 공급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른바 녹색 전환과 네. 이 AI 대전환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쉽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장애물로? 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좀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어떤 과거에 해왔던 방식에 익숙한 성장 주도, 화석 연료 주도, 전통 발전원이라 하면 석탄, 원전, 가스, 이 세 가지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온 거고, 또 여기에 이해 관계자도 많으세요. 이걸 통해서 수입을 챙기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거죠. 예. 이런 게 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에너지 전환을 하기 좀 어려운 이러한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AI를 하고 AI 데이터 센터 너무 네. 중요하고, 이게 경쟁력의 또 요체고, 반도체 팹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지을 건지부터 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 당연히 전기는 많이 필요한 거야.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 보면
그래 전기 소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건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쪽의 기술 혁신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 이런 쪽의 흐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노력도 하고 개별 기업들이 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 조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왜 약할까도 보면 전기 요금도 좀 정상화해서 비싸게 생산하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한국은 100%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네. 농축 우라늄도 다 수입하는 나라가 너무 요금을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가 이하로도 막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부가 잘해주는데 굳이 뭐 우리가 효율을 높여야 되겠어? 이거는 사실 우리 경제 전반이 정부건 또 산업계건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조금 좀 인식의 전환과 실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변화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들은 또 기업일 겁니다. 그럼요. 기업은 당장 눈앞에 닥친 그 경영도 힘든데 이제 기후위기 대응까지 하라고 하니까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기업들이? 사실은 과거에 이제 기업이 환경 오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한 5, 6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도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 탄소 배출 안 하고 물건 만들어 파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몸소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지금 학습하고 습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책 시그널을 제대로 찔러줘야 기업들이 이런 경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 더 환영받고 오히려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겠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이른바 뉴노멀로 탈탄소 무역 규범이 자리 잡는 2020년대거든요. 네. 예, 저는 뭐 대기업들은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다른 중소기업에까지 쭉 산업 생태계 전반이 탈탄소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기후위기가 날씨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먹거리 문제 그리고 국가 산업의 생존까지도 걸려있는 경제 과제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호 서울대 한경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